자, 이제 215쪽에 정비법입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 이 흐름 속에서 먼저 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비계획은 수립이 이제 2반과 결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2반권자가 2반만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주고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는지 시행자라면 이제 공무감위가 나눠볼 수가 있고, 민간 중에서 이제 조합, 요게 정비조합이죠. 정비조합. 그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고 사업 시행권을 딴 상태에서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분양 통지 및 공고가 뒤따릅니다.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분양 신청위원을 알려주고요. 이 분양 신청에 따라 신청 안 한 사람은 현금 보상해주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은 공사를 시해서 공사가 끝났다. 준공인과 공사 완료 고시 후에 권리 이전하고 사실을 고시하는, 소유권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넘어가는 이 구조를 항상 떠오르시고, 제가 행정책이라면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지정을 둘만 빼놓고,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이 수립하지 군만 하더라도 수립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재검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따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따로 구역을 지정. 요 둘 빼놓고 이반권자부터 시작 나머지 행정처는 다 작은 일이라 자치자치는 그 사람이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더 줄이면 시장, 군수 등이라고 했던 요 사람이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이렇게 틀 잡더라도 세 가지 정비사업 틀은 기본적으로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특수한 사업인, 보통 사업인, 재개발 사업. 보통 사업인, 재개발 사업. 여기 대해서 특수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거보다 작은 재건축 사업, 이렇게 우리가 봤던 거. 그래서 보통의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주거환경에 있어서 달라지죠. 주거환경이라면 열악밀집이잖아요. 열악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환경은 여기만 있는 것이고, 주거환경이 열악밀집인데 특수한 사업이다. 달동네 극히라 과도밀집에서 특수한. 또 하나는 기반설만 고쳐준다는 점에서 반쪽에서 특수한. 재건축에는 아파트 재건축, 양호 밀집, 공도들이 재건축하는 거. 주로 얘는 재건축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는. 자, 1번 보시면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래요. 항상 정비법에서는 정비 기반시설, 기반설의 한 종류인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을 구별하시는 건데, 광장이다 그러면은 답입니다. 이게 기반설의 한 종류잖아요. 광장이면 공간을 이루는 공간시설 아닙니까? 기반설 중에서도 놀이터나 타가소나 마을회관이나 공동으로 사는 굿반장 같은 경우는 기반설이 아니고 공동이용시설이죠. 주민만이 같이 쓰는 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이 공원, 광장 이것이 정비 기반설이잖아요. 됐고요. 넘겨보세요. 3번 문제도 역시 공동이용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건데, 이거는 작년 문제치고는 작년 평상시에 알기 어렵게 낸 겁니다. 어렵게 내서. 여기서는 유치원이죠. 유치원. 우리 유치원이면 옛날에는 여기 노유자 시설로서 공동시설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면서 그 아파트 내 주민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그 마을 주민들이 노인분들만 타가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이것이 공동이용시설이 되는. 그 다음에 공사법 문제도 바로 그 재건수사 뜻만 알면 그냥 맞추는 쉬운 문제. 양호밀집이고요. 자, 5번 보십시다. 55번.
자,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보통시죠? 보통시라면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기본계획은 이제 이거죠. 군수는 아예 수립 안 하고 특광시장이 수립하는 건데 시 중에서도 대도시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근데 대도시가 아닌 보통시라면 원래 만들어야 되지만 보통시는 도지사 통제를 받는다.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의 차이죠?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정비계획이라면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듣는, 그래서 이거 맞고요. 3번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도지사 승인. 대도시 이상은 그 사람이 특별시에서 대도시까지는 그 사람이 협의심이 다 거쳐요. 국장 승인 안 받습니다. 근데 보통의 시라면 도지사 통제를 받으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죠.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심이 거칠 겁니다. 보통의 시. 4번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라. 고시하겠죠. 알려줘야 되죠. 5번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5년 재검토잖아. 5년 재검토. 기본계획 방향자는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5년 재검토가 저게 틀렸고,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세요. 작년 문제.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틀린 거, 역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틀린 얘기인데, 다행히 6번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계획에서 더 이상한 거 낸 거예요. 6번은 차라리 나중에도 안 풀지 마세요. 이건 좋네. 7번은 자 보십시다. 틀린 것은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거 반복이에요. 두 번째, 국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5년 재검토니까 맞아요? 국장이라서 틀렸잖아. 5년마다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재검토할 거 아닙니까? 수립하고 나서 재검토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시장이잖아. 국장이 왜 나와요? 국장이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장이. 특광시장이지. 그래서 틀렸고 3번의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14일 이상 공람, 그 얘기고요. 4번, 5번은 몰라도 되고, 이 질문 몰라도 되고, 완전히 몰라도 돼, 뒤에도. 그래서 이건 풀 수 있게 내온 거야. 4번, 5번 이상에도. 그렇다고 기본계획 그 세부상 내용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문제 역시 좋아.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드리고, 지금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잖아. 정비계획 위반할 때 특히 재건축에 대한 얘기잖아요.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위반부터 해야 되는데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그래서 위반권자가 다 이렇게 절차에 나오는 거예요. 위반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위반권자가 안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크게 지금 여기처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지. 근데 요청할 때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요청할 때는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한다. 그렇게 돼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은 진입도로 등 기반서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자, 우리 안전진단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큰 건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근데 주택단지 내의 건축을 하더라도
안전자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외할 수 있는 것들. 5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미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된 곳이면은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될 땅이니까 굳이 안전단을 통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필요 없다. 제외할 수 있다 들어가요. 이미 붕괴됐다, 뭐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요것도 있고, 뭐 안전 등급이 D급, E급 막 그런 경우를 얘기하잖아. 그 중에 하나죠. 맞고. 3번의 정비계 위반권자는 현지 조서 등을 통하여 구조안전성 여러 가지 심사하여 안전이나 실시 여부를 결정하라. 최종 실시할지 말지 위반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단을 의뢰하는 것도 이 사람이. 안전단 결과 끝나고 구체적인 정비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사람이 하잖아. 위반권자가. 단지 위반권자가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보고해서 시도지사가 통제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는 다 위반권자가 합니다. 4번에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된 결과의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적정성을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위반권자가 위반한 것에 대해서 위반 결정에 대해서 위반권자는 시장군수니까요. 시도지사가 검토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해야 되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할 수도 있다는 거죠. 5번의 정비 위반권자는 정비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 이렇게 위반권자가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 국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바로 위에 사람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이 보고서를 제출해서 시도지사라고 하여금 적정성을 검토하게 만들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시도지사가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 있는 결정이라 판단하더라도 직접 취소는 못한다 그랬잖아. 위반권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2단계 건너뛰겠습니까? 위반권자가 시장을 줄 때 왜 2단계를 건너뛰겠어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겠지. 10번은 대도시 권한만 모아놓은 거고 11번 보세요. 이번에 아주 홀수에 좋은 것들이 많네. 11번에 자,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에 시장의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이게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랑 비슷한 거예요. 정비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개발의 허가를 받아라. 받지 않은 걸 구별하는 거.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고를 해요. 1번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인가요? 사업에 지장을 줍니까? 가설 건축을 건축하게 되면? 안 돼? 되는데. 안에 가설 건축을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할 때 이거 철거시키는데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아니요, 보상비 줘야지? 보상비 줘야지. 괜히 남았다 싶은가? 졸려 죽겠는데 이 더운 날에 말이야.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저기 살짝 나가 있는데 갑자기 막 얘기가 막 소란스럽게 3명이 딱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갑자기 조용히 딱 소리가 멈추면서 후다닥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고개를 안 돌려보다가 딱 돌려봤더니만 3분이 도망가느라고. 가만히 조용히 지나갔으면 내가 못 봤을 텐데. 아까 오전 시간 끝나고서.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데요. 저는 일 때문에 꼭 가야 되지만 여기 2 사람은 그냥 땡땡이라고. 그러지. 자, 가설건축물 건축은 개발법이든 여기든 국계법에서 아니지.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중목의 벌채. 맞아요. 여기다 중목의 벌채 식재가 다 허가 대상이죠? 네. 공유수면 매립. 허가 대상이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일어나서 쌓아놓는다. 허가 대상이지. 다요, 다. 하나다. 이동이 쉬운 물건 하면 옮길 때 돈 안 들어가니까 필요 없다 그랬잖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니까 옮길 때 돈 들어갑니다. 4가지 다예요. 답은 5번이죠. 12번 보세요. 12번.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해먹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의수 등의 허가를 받아라는 일을 찾으래요. 허가 대상. 자,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인도하는 탈곡장. 아니에요.
이게 바로 농민의 생업을 위한 간단한 간이 공작물이잖아요. 뭐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해야 돼. 이번에 농산물 생산의 지구위원들은 비닐하우스. 역시 경작으로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것인 거 아니죠? 네. 4번에 경작지에서 관할수 임시식재. 허가받아요. 경작지에서 그 말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원래 중목의 벌초의 식재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시라서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경작지이기 때문에 경작지에서는 원래 관상용목을 식재하는 것이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 아무리 임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5번은 농산물 생산의 지구분들은 종무배양장 다 1, 2, 3, 5번이 다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간이 공작물로서 나온 것들이에요. 상식적으로 바뀌할 필요 없잖아요. 자, 13번은 구역해지 요청 사유인데 지나갑시다. 지금 여기서 이게 뭐 둘셋 하면서 하는 거야. 둘셋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이제 시행 방법이 이제 나올 겁니다. 시행 방법이 나오는데 14번, 15번이다. 14번 보세요. 14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오는 것만을 모두 그런 거. 시행 방법. 작년 문제네요. 자, 여러분 시행 방법. 자, 여기 보세요. 시행 방법은 정비법에서는 5가지 방법이 전체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가된 관리 채무에 따라 건물 줄 때 쓰는 거, 건물에 땅 준다면 환지,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반쪽짜리, 시행자가 기반서를만 고쳐주고 주택은 소유자에게 스스로 맡기는 가장 간단한 반쪽,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수용 방식, 시행자가 수용한 다음에 공급하는. 그 다음에 섞어 쓰는 혼용 5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여기서 쓰는 것은 보통의 2가지 방식만 쓴다. 건물 줄 때 쓰는 관리채무가 비슷한 환지, 관리채무와 환지 둘만 보통의 방식으로 쓴다. 여기는 5가지 다 쓰는 게 특수해서 그렇다. 탈동네 같은데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이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5가지 다 인정하는 게 여기예요. 그리고 재건축은 재건축이니까 관리채무에 따라 건물 지어주는 방식 하나만 쓰는 겁니다. 여긴 2가지, 5가지 하나가 돼요. 그런데 특히 재건축에서는 건물 지어줄 때 주택 등을 지어주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피스텔을 예외적으로 지어줄 수는 있어요. 관리처분 따라서 오피스텔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의 30% 이하일 때 재건축에서 나오죠. 그럼 이게 작년 문제도 보세요. 옳은 것만을 모두 그런 것을 했는데 기억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놓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다 되죠? 네. 개선 사업은 다 돼요. 또 니은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놓고 시행자가 정비위에서 인가받은 관리 채무에 따라 주택 부대본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그런 거. 오피스텔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피스텔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원래 관리 채무에 따르면 모든 방식 다 돼. 근데 관리 채무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못 줘. 우리 오피스텔은 재건축에서만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오피스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귿번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채무에 따라 건축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법.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니까 가능하죠. 인가된 관리 채무에 따른 주름 방식과 환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답이 3번이 되는데 해설에서 모두 옳다 이렇게 돼 있죠. 유감스럽게도 답은 맞게 돼 있는데 실수. 답은 맞게 돼 있는데 오피스텔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안 되네요. 오피스텔 때문에 니은분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적어놓고 자, 뭐 15번은 넘어가고 여기서 16번도 넘어가고 16번이 바로 여러분 이게 재개발 사업에서 행정처 직접 나설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이거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너무 많아서 15번, 16번이 다 좀 특수한 거예요. 그래도 15번도 특히 또 나중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더 특수했는데 다 여기 집어넣었지만 자 바로 조합 파트 보겠습니다. 조합 파트 보세요. 자 17번 보시면 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의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그랬잖아.
아직 조합은 안 됐죠?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는. 자, 우리 조합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는 거. 정관의 초안. 준비 업무로 들어가나요? 빨리 판단해봐요. 힘들어도. 조합을 만들려면 정관부터 만들어야 돼. 그럼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는 건 당연히 준비 업무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창립을 위한 총회니까 역시 추진의 업무예요. 조합 만들기 인가시장 들어가기 전에 창립 총회 하는 거잖아. 3번에 계략적인 시행기서 작성. 계략적이니까 맞아. 정식 시행기서는 조합이 할 거 아닙니까? 토종 소유자 동의서 친구. 요새는 동의서 접수 이런 말을 쓰는데 동의서 친구. 아니 조합을 추진회가 만들려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설립인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받으러 쫓아다니는 거 얘기합니다. 근데 5번이 답이 되는 게 정비사업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조합원별 분담 내역을 결정한다? 아니 아직 조합도 결정이 안 되는데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조합원별 분담 내역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조합되기 전인데 조합원이 없어요. 조합원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추진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조합원별 분담 내역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돼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총회 의결을 거쳐서 요거 작성하고 인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총회면 조합의 일이잖아. 조합의 일. 조합에서 하는 일이지 추진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요거는 좀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볼 수도 없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8번 보겠습니다. 짝수지만 이것도 이게 바로 그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조합 설립인가 동의는 숫자 복잡 버전이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조합을 할 때는 이 둘만 나온다 그랬죠? 여기 정비 조합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 이렇게 둘을 놓고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이게 원칙 예외. 그럼 여기는 토종 소유자 얼마, 면적 얼마? 4321 카운트 동이고 재건축이 복잡하죠? 네. 단지 안이랑 단지 밖에서 단지 아니다 그러면 단지 전체에서는 4343 동별을 간단한 과반수인데 단지 바뀌면 4332로 떨어진다. 이렇게 했던 거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이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 공동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고 묻지도 않았고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4분의 3이 돼야 돼요. 니은번이 4분의 3입니다. 그 아래 보세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즉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죠. 토종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래서 니은번에는 둘 다 4분의 3이 들어가고요. 면적은 기역번의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번이 2분의 1. 니은이 4분의 3.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도 봅시다. 19번. 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되는 소유자 수는 여러분 제가 요거 할 때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거주자까지 얘기하는데 사람 수 계산할 때 한 명이 여러 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으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해도 한 명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으면 대표자 한 명으로. 이래저래도 하나 있던 거. 자, 첫 번째 점에서는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예요. 이게 몇 명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두 명이 돼요, 두 명이. 지금 이거는 A, B, C 3인이 공유한 토지. 토지는 A, B, C가 공유하고 있고 주택은 D가 가지고 있잖아.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별개 아닙니까? 만약에 A, B, C가 다 토지와 건물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한 명이 되겠지. 근데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잖아. 근데 토지는 A, B, C가 공유하고 있지만 한 명으로 계산하죠? 토지 소유자 대표자 한 명, 건물 소유자 D 두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거 3필째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라면 한 명이지. 예. E가 여러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E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이게 하나의 땅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 하나의 땅이라는 점에서 두 명이 아니고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자 한 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하나 답이 4명이 되는 겁니다. 4명이 되는 거예요. 20번도 철의 요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한 번 딱 등장했더니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A가 동의서를 보냈다 칩시다. 이 조합에게 동의서를 보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철회하려고 해요. 그러면 철회서는 2통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 처음부터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를 보내되, 철회서를 직접 보내되, 하나는 시장군수에게 보내게 돼 있어요. 시장군수 등에.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철회서인데 이쪽에 도달하다가 혹시 잘못될까봐 시장군수에게도 보내요. 직접 동의 상대방에게도 보내고 시장군수에게도 보내요. 그럼 시장군수는 이걸 받자마자 이 받은 사실을, 철회된 사실을 조합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동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철회서를 직접 받은 때가 있고 시장부터 통지받은 때가 있죠. 둘 중에 빠른 때, 느린 때, 어느 때 철회 요력은 발생할 것 같아요? 빠른 때지, 빠른 때. 이쪽이든 이쪽에서는 빠른 때면은 철회 사실을 알게 됐죠? 그거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됐고. 21번. 제가 웬만하면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지만 정비조합에서는 개발조합과 달리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본적인 걸 하면서 기본적 할 때도 개발조합보다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뭐 총회에서 결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오를 때에 추가하지만 21번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정관의 내용은 또 어떻게 다 살펴볼 건데 찍어야 돼. 22번은 안 보여드려요. 23번? 여가 봅시다. 작년 문제네? 22번. 작년 문제네? 정비법상 조합 설립 등에 대해서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가 재개발사업의 취인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얼마, 면적 얼마 동입니까? 4321. 두 번째 점은 그런데 작년 문제 이거는 요것만 알면 맞췄어요. 4321만 알면 맞췄어요. 431이 기억 내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따라 하나밖에 없잖아. 4번이죠? 네. 다른 건 없어요. 맞췄은 거야 그냥. 두 번째 점은 공부를 위해서 보면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요.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뭐 몰라도 된다고. 이 23번 같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낸 거라고 이게. 어렵게 낸 거라고 해. 정우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거. 이거는 제가 5, 6월 달 할 때 추가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별게 다 나오거든. 이런 게 개발적으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드물게 나오는 건데 사실 요거 나오고 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작년 문제에서도 그거 살짝 했지만 그것도 몰라도 맞히는 문제였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총회에서 해결할 때 출석 정족수하고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의결 정족수가. 출석 정족수라는 것은 직접 출석하는 걸 얘기해. 서면을 위한 거 말고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하는 거. 여기에 원칙이 10% 이상, 조합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중요한 내용 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원칙이 10%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뭐 창립 총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시행자 밑에 나오는 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이 다 중요하고 이런 거 의결한다라든지, 조합의 어떤 돈에 대한 거 할 때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서를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채워야 의결을 하는데 보통의 의결은 원칙이 보통의 결의 요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사람 과반수 찬성. 이게 보통의 결의 요건이잖아요. 여기 출석은 이제 서면 출석까지 다 되지. 여기는 직접 출석만 얘기하고 이걸 채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전체 과반수 출석한 사람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 이게 보통의 결의 요건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한 예로서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과반수 동의. 이 과반수 동의라면은, 과반수 찬성 또는 동의라면은, 이게 제적 과반수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체 과반수 동의라고. 아니면 조합원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센 거예요. 이거 자체도 센 거고, 이거는 더 센 거지. 의결할 때, 총회에서 의결할 때, 총회에서 의결할 때, 이게 제일 센 거야. 더 이상 센 건 없어요. 아니,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한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센 거고, 이것도 센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주로 여기 20% 이상 했던 거 있죠? 그게 주로 여기 여기 과반성이가 돼요, 과반성이가. 예? 여기 예를 들어 시행계획서, 관리청이 수립한다. 과반성이라고. 총회에서 의결할 때. 보통이. 시행계획서, 관리청 계획 말고는 정관 변경할 때야. 조합의 약속인 정관 변경도 중요한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관 변경과 시행계획서, 관리청 계획. 나중에 이제 요약서에서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되 요 틀을 좀 잡으시라고.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도 제일 센 동의가 3분의 2인데 제일 센 동의라면 정관의 변경 내용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조합원을 없애고 자격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3분의 2야. 또 정비 구역의 변경이 있어. 구역을 바뀌게 되면 중요한 얘기잖아. 조합의 돈에 관련된 거 있어. 돈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설계자,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3분의 2 이상이야. 정관변경 내용 중에서. 설계자, 시공자 선정 하도 부정이 많아서. 그리고 시행에서 관리지원 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10% 이상, 10% 이상 증액이 될 때 역시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나온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관 변경이잖아요. 보통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란 말이야, 과반수 동의. 그런데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는 것은 정관 내용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건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의원의 수 선임 절차, 조합원의 자격, 정비기의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시공사 설계자. 뭐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대의원 수지. 대의원 수랑 선임 절차가 뭐가 중요한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제일 센 동의란 말이에요. 제일 센 동의. 그럼 여기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 찾으면 돼요. 1번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과반성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와라는 게 곧박 해설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또 앞에 계시는 분, 여기가 별표 3개나 해놨는데, 이게 뭐라고 별표를 3개나 해놨어요? 나온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별표 하나 정도. 이건 난이도 표시잖아, 난이도 표시. 좀 따지면. 오히려 24번 같은 거 일반적인 문제지. 일반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온 거지. 이런 게. 옳은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의사인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시도의사가 아니지. 뭐라 해야 돼요? 시장의수 등 정비법이잖아. 요 둘 빼놓고 다 시장의수라니까. 시장의수 등. 이번에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잖아. 50인은 개발조합에서 나오잖아. 개발조합에서 50인 이상에 둘 수 있다잖아. 여긴 정비법이잖아.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는 좋아요. 100인 이상이죠. 3번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 자격에 대한 정관 변경가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요. 이게 맞아요. 4번에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우리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총회 정권상이 아니야, 그 얘기인데, 정비조합에서는 총회 정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선임해임과 관련해서 보면은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 정권사항은 임원의 선임만이에요.
그런데 정비법소 총회 정권상은 임원의 선임에다가 해임, 대의원 선임회의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조합의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 해임이잖아. 해임이니까 총회에서만 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해임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없어요. 이사 감사는 대의원 겸할 수 없어.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어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잖아. 이것도 자 넘겨보시고 봐. 조합 문제 꽤 많잖아 지금. 아이 많아. 25번 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 없어요. 감사는 무조건 둬야 돼. 아니 감사가 없으면 도대체 조합장 이사를 누가 견제하는데. 아무리 작아도 감사는 둬야 돼.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에서 둬야 돼. 1인 이상 3인 이하에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지 않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너무 많아도 안 돼. 1인 이상 3인 이하에서. 2번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의 관여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거 유명하죠? 네. 퇴임 전의 관여행위는 유효합니다. 퇴임 후에는 무효가 되겠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3번의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조합장 이사는 한 통속인데 감사. 4번의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소를 하는데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같은 목적의 정비소를 하는이죠? 왜 대자는 빼야 되겠네. 같은 목적의 정비소를 하는 다른 조합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같은 목적이라 충돌되니까.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 임원은 조합원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그래야 돼. 제 포함하여가 아니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니까요. 26도 같은 문제예요. 됐고 27번 보세요.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네 뭐. 2번의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대한 감사가 대표하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예.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에휴, 이거 24회 때 수정이네, 그죠? 단 3번도 나왔던 얘기가 5번이 관리 처분계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이게 20% 이상 직접 출석이라고. 원래는 직접 출석은 10% 이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경우는 창립총회와 여기 두 가지 시행계획과 관리처분회. 즉 관리처분회 얘기하잖아. 관리처분회에 대해서 20% 이상 직접 출석 그리고 조합원의 돈에 관련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가 직접 출석해야 돼. 아이 28번은 뭐 또 옳은 거 뭐 더 쉬운 얘기고 다 됐어. 반복이. 29번 봅시다. 29번. 왜 이렇게 정비법에서는 수정된 문제가 많느냐. 옛날엔 5가지 사업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바뀐 게 12년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수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29번에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할 필요 없죠? 네. 원래는 조합 설립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토지 등 소유가 작을 때 20명 미만일 때는 그것도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 설립 의무 없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가 직접 시행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10명 이하인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자, 우리 이사나 감사의 수에 대한 얘기도 정비조합에는 있어요. 개발법은 없는데.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야. 이사가 2명 이하는 없다고 최소가 3명 이상이라고. 이사가 조합장의 역할을 분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한두 명이면 조합장이 힘들어서 안 돼. 최소 3명 이상.
이게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한다. 100명 기준으로 좀 크다고 보거든요.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보통은 3명 이상, 100명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0명 이하니까 3명 이상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너무 많은데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에 3인을 넘기지 못해.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사와 감사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면적 4분의 3 소유자 동의 재건축에서 단지가 아닌 곳이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4, 3, 3이 아닙니까? 4, 3, 3이 틀렸고 4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금을 포함한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 조합에서 마지막 푸는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를 골랐네. 어려운 문제를 골랐어요. 지금 1, 2, 3번은 다 뭐 그렇지만 이거 왜 어렵냐면 4번, 5번이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보시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금을 포함한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조합의 최대 결의인 3분의 2 이상 동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틀렸느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 청산금을 포함한 이 제외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참 한 번에 한 번 더 꼬은 거라고, 이게. 보통 우리가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 3분의 2 이상 동의, 이거 기억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긴 정비사비 내용을 할 때 현금 청산금을 제외하는데 포함한 집어넣어서 찾게 하는 거 역시 이때 그 전후에도 없었어요.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데 5번에 대의원에는 임기종 거리된 조합장을 보고해서는 이게 없다. 이게 맞는 건데 이것도 다시 예외를 물은 거라고, 이게. 여러분 이걸 굳이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총회 정언사항에서 임원의 선임해임이나 대의원 선임해임도 총회 정권상이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궐선임할 때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 보궐선임이라. 처음 선임회의할 때는 안 되는데 보궐선임은 된다고요. 이 보궐선임이 어떤 거리된 자가 있어서 뭐 자격 없다 판단해서 뭐 거리된 자가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만 쓰게 하는 게 보궐선임이잖아. 보궐선임은 가벼운 것이라 대의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궐선임 중에서도 다시 조합장은 제외야.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나 대의원의 보궐선임이면은 대의원회 할 수 있지만 조합장만큼은 언제나 총회에서만 해야 돼. 조합장만큼은 선임해임뿐만 아니고 보궐선임조차 조합장만큼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궐선임에서 다른 사람이면은 틀리는데 조합장이니까 보궐선임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제가 정비부 조합에서도 매번 나오는 건데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 낸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은 풀만한 곳에서 내죠. 80%는 풀만한 곳에서 내. 근데 아주 어렵게 낼 때는 20% 갖고 낼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뭐 또 세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 안 그래도 부족한데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조합 끝났고. 자, 이제 우리 시행계획에서는 사업 시행은 뭐 시장 우선인가 봤고요. 여기서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여러 조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한 것만 봅시다. 다른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하다가 하면서 보시고 뭐를 보여드릴까요? 32번을 봅시다. 32번을 봅시다. 32번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시공자 선정하는 것은 이론할 때 한번 살짝 했었죠? 자, 또 뭐 전혀 또 못 들은 것처럼 올라가요. 우리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특히 민간 시행자가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 등을 시행자로 선정할 때 부정이 많아서 통제하는 규정이라 그랬잖아. 조합이 할 때랑 민간 중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합은 단체니까 조합을 좀 더 믿어준다 그랬거든요.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 통제하는 거 있잖아. 선정 시기는 조합은 통제 안 해요. 조합은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라. 설립인가 받기 전에 조합도 없으니까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라. 시기 통제하라. 그 대신 시기를 통제 안 하되 방법을 경지입찰로 선정하라. 방법을 통제한다 그랬잖아. 그것도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에 맡길 수 있는 예비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하라 이렇게 했던 거. 사업시행권 따고 선정하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예요. 사업시행권 따기 전에 못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기 때문에 그 대신 방법은 자율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시장운수나 이런 시행자는 믿어주기 때문에 별거 없어.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지 입찰로 하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군사 선정에 대한 틀는 거 최근 문제 중에 하나인데, 1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지 입찰 방법으로 이게 틀렸어요. 경지 입찰로 해야 되는 건 조합이라고. 조합.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니까 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잖아. 토지소유가 정하는 약속이 규약이잖아요. 시기를 통제한다니까?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그 대신 방법을 규약 이렇게 하잖아. 예. 그래서 해설에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시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규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 입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 거기서도 뭐 2번, 3번은 다른 사람이 추천할 때 얘기고, 4번 얘기는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조합이 할 때는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쟁 입찰에 이상 유찰됐을 때만 수익이 되겠죠. 그런데 100명 이하일 때는 작으니까 총회에서 정관으로 알아서 정하라. 이렇게 그 예외 중에 하나고 됐습니다. 5번에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정비법이니까 철거를 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시공자 계약 체결할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맞고. 자, 그 다음에 더 뭐를 보여드리나. 33번 보세요. 정비법령상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정비사업의 대행자. 정비사업 대행을 얘기하네요.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을 압류할 수 있다. 대행자가 시행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행자가 만든 것은 다 시행자에게 부동산 귀속이 되고 시행자 것이 되고, 그 대신 대행자나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만 청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채권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시장운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운수의 승인, 시장운수가 지켜주겠다 했던 거.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임시거주를 위해서 지자체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그 지자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틀린 건데, 요것도 제가 시행자 보조 중에서 5, 6월 달에 보자 하면서 미뤘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대충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충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거든. 나가 있어야 시행자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나가서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은 나가서 살 집을 스스로 못 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집니다. 시행자로 하여금. 그런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에서 그렇게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느냐? 재건축만 아니고 두 사업을 얘기해요. 여기는 충분히 스스로 집을 구할 능력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안 해줘. 여기만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집니다. 재건축, 강남 재건축 하는데 수용시설 마련해줘봐요. 기분 나빠요. 오히려 그때 어디 호텔 가 있다 오지. 여기서만 안 해줘. 여기서 해주는데 그 대신 어려운 사람을 해주는 것만큼 국가, 지자체, 공동단체나 개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시행자에게. 근데 일시 사용할 때도 국가, 지자체 걸 쓴다? 무료야, 무료. 확실히 밀어주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공동단체나 개인의 것은 손실보상해주고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국가, 지자체 것을 무료로 쓰기 때문에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게 당신 거 씁시다라고 신청 들어갔을 때 국가지자체가 아이고 돈도 못 받는 거 거절할까 봐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그래놨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본 사회예요. 이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자에게 넘겨줘야 되죠? 제3자에게 사용화를 해줬다? 사용시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제3자에게 준다. 그러면 그 전에 주기로 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줘야지. 시행자에게 주게 되면 제3자에 먼저 있었던 이익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행자가 지자체에게 일시 사용 신청을 했을 때 지자체는 원래는 거절할 수 없는데 제3자 이미 매매계획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그게 틀린 겁니다. 4번의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호출에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5번에 재개발사업에서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될 때. 정비사업 예치금은 정비사업 끝난 때가 아니에요. 청산금 지급이 다 완료돼야 사실상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완료하는 거 반환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34번 같은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일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시장운수 등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에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제가 반쪽짜리가 아닌 방법일 때는 시장허수가 할 때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를 얻는 게 원칙인데 이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신 경우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있어요. 세입자가 생각보다 작을 때입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소유자의 반 이하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딱 2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정확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세입자 소유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라면 참 작은 거예요, 이게. 니은번에 맞고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판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혼용 방법이죠? 개선사업은 혼용 방법도 있잖아. 5가지 방법 다 허용되잖아. 혼용 방법 있죠? 맞습니다. 디귿번에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할선 등 임시 수용에 상한한 지시를 해야만 된다. 이게 시행자가 해야 될 임시 수용소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인데 어느 사업에 있다 그랬어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있다 그랬잖아. 재건축에만 없어 이게. 지금 개선사업에 대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네요. 36번도 됐고 짬뽕이니까 36번도 쉬운 얘기지 뭐. 틀린 거 됐는데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1번 시도의사 사업 시행인가 시장허수인가죠. 정비법이니까 그냥 틀린 거고 다른 내용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 등 내용에서 자, 우리 37번 같은 문제가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허수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 아니, 관리처분을 인가받았으면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변경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항상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같은 절차인데 정비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고로 충분한 거예요. 그 사유가 아닌 것이네. 이게 진짜 독하게 물어본 거라고. 이게 작년 문제 치고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의 일부만이 아니고 전체를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역시 느낌 잡아야 되는데 전체가 다 이 5문제가 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찍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거를 풀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라면 요거 다 꾸면서도 이게 경미해 보인다 아니다 다 오는데 말이야. 이리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 4번 보세요. 4번. 자 앞으로 우리 경미한 나왔을 때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다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한번 느낌만 한번 잡읍시다. 아까 1번 받아봤는데 보세요. 지금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결국 인가를 받아야 될 중대한 거를 찾으라는 거야. 1번 보시면 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아니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데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데, 그럼 분양 설계를 바꿀 필요는 없대. 경미해요 안 경미해? 경미하죠. 분양 설계를 바꿀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중대한 것이지. 예? 이번에 재건축 사업에 따른 매도 청구에 따른 판결에 따라 관리 청구를 변경한대. 그럼 이건 관리 청구를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판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경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인가받을 사항이 아니야. 아니 판결에 따라야지 무조건. 판결에 따라 하는 것이라 이건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경우잖아 이런 게. 세 번째가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소유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 청구 변경한데,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받을 사람이 포기했대요. 그래서 그 자기에 주택 안 주고 임대주택 주겠대. 이거 가벼운 거잖아. 원래 주택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주택 주는 게 센 거지. 그래야 분양 설계가 변경이 되니까. 이런 건 가벼운 겁니다. 4번의 계산차고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 조서의 단순 정정이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런 경우긴 하지만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어서 그래. 아니 이걸 왜 변경할 때 센 절차를 그대로 바꾸게 하느냐. 불이익 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조서의 단순한 정정이라도 불이익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가벼운 것이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중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정관 및 사업 시행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 보면다. 아니 정관이 바뀌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되는 경우잖아요. 아까 3번과 비슷한 얘기라고 이게. 2번과 비슷한 얘기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정관 변경할 때 사업 시행 인가 변경할 때 그때 센 절차를 거치거든. 거기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가벼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38번.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투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도 종전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거죠? 제가 이 효과로 했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식을 못한다. 그런데 이때도 시행자가 동의를 해주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거 지금 이거죠.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원래 사용 못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이번에 재위생상 위해 방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유무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의 일부와 그 건축의 도지의 공유지분을 구입했을 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위해 방지에서 필요한데 뭐 넓혀줄 수도 있고 현금 보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건물을 일부 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을 수립하여 시장을 주등의 인가. 관리처분을 중지할 때는 시장을 인가. 뒤가 틀렸죠. 시장을 인가는 앞은 맞아요. 그러면 중지할 때, 폐지할 때, 변경할 때 똑같은 절차? 시장의식의 인가를 받아야 되지. 중지할 때도.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지상권에 대한 분양은 제외예요. 아니 분양이 소유권 넘겨주는 게 분양인데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아닌데 왜 분양을 해줍니까? 분양은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지상권에 대한 분양은 안 됩니다. 제외해야 돼. 줄 때. 그리고 5번의 재건축 사업의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라 정할 수 있다. 원래 관리처분 기준은 법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되지만 이 기준 자체를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은 전원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전원이 동의를 하는데 왜 따로 못 정하겠어요? 따로 정할 수 있겠지. 전원이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아까 30km 문제보다는 훨씬 훌륭한 문제예요.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39번 문제가 역시 아까랑 비슷한 문제라 뭐 1, 2번은 똑같이 반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좀 옳은 것인데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존 건축의 소유자 및 소유자 동의 및 시장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자, 원래는 관리청의 인가 이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미리 철거는 예의 중에 하나죠. 붕괴 우려가 있다. 아니면 요거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미리 철거할 때는 시장에서 허가 등을 얻어.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정답은 쉬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4번, 5번도 앞에서 나온 얘기 반복이야. 결국 38번과 비슷한 얘기예요. 3번만 여쭤보시면 됐습니다. 자, 40번 얘기라. 정비법령상 관리청구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했대요.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한 주택만이지. 이건 예외도 없다 그랬잖아.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예외 있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한 주택만. 한 주택쯤은 그대로 지분대로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예? 이건 뭐 그냥 쉽게 틀린 거죠. 2번에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건축물은 넓혀거나 좁혀 적정부가 되도록 하라. 넓은 것은 좁혀주시고 좁은 것은 넓혀줄 수 있고 그 얘기 중에 하나죠.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분양시행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유명하잖아. 분양 설계는 최신, 분양시행이 만료된 날. 반면에 여기는 없지만 종전에 투자한 건축물 평가 시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이렇게 하는 거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 4번에 근로자 기숙사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가 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이나 정비의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1번) 얘기는 뭐 정비법 오늘 다 정비법은 끝내죠 뭐. 그래야 나머지 2번 동안에 나머지를 할 수가 있지. 좀 얼굴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재건축 관리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4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4번인데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 정보를 변경할 때는 조합청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지금 관리 처분기 변경할 때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준다. 이건 경미한 변경이죠. 물건 안 받아 경미한 변경이니까 총의결 필요 없어. 총의결 필요 없고 인가도 필요 없어요. 시장운수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경미한 것은.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42번 얘기도 한 번 딱 나왔던 건데 여러분 요건 그냥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괄호에 들어가면 틀린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관리청구에 수립할 때 물건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자를 어느 때 기준으로 줄 것이냐? 우리 기준일이 있어요. 정비법상 뭐 정비구역 고시를 아니면 따로 정하는 날이 기준일이 있는데 이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확 늘어났다. 줄어들 때가 아니라 늘어나야 문제가 되거든. 늘어났다면 늘어난 사람에게 다 물건 줄 것이냐? 아니다.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소유하는 사람 기준으로 줘야 되지 늘어난 사람에게는 다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괄호 속에 해당할 때는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겠다. 기준일은 뭐 구역고시 있는 날 등등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결국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사유. 그러면은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소유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늘어난 사람, 그 위에 늘어난 사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 소유자 수 분할되는 것만큼 늘어나죠?
2번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되면 늘어납니까? 네. 늘어나지. 단독에서 다 공동으로 바뀌니까.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소유자가 증가. 아유, 소유자가 증가됐다고 딱 얘기하네 벌써 이거는. 4번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와 합병되어 소유자가 감소. 답이 이거죠. 합병이 돼서 감소가 됐다라면 시행자는 땡큐 합니다. 땡큐. 예? 소유자가 늘어나는 게 사업에 악화를 주지 이게 줄어들었는데 뭐. 5번도 하나의 대지법에 속하는 동일의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서 소유하면 분리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겨보시고. 다 됐어. 43번에 5분 내에 끝나. 자, 43번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 작년 문제예요.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럼 시장의수의 중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맞아. 아니 정비법이니까 중공인가를 누가 내줘? 시장의수가 내주잖아. 그러면 지방공사가 시장공사예요? 아니잖아. 행정청의 시행자가 했을 때만 자기 안 받으니까 공사하려고 오시지 지방공사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시장의수에 인가받는 거 맞죠? 그리고 2번의 시장의수 등은 준공인가전에 사용허가를 할 때는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허가를 수 있다. 맞아 이것도. 원래 준공인가 이후에는 사용할 때 그냥 쓰면 돼. 준공인가 이후에는. 근데 준공인가 전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준공인가 전에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동별, 세대별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3번에 관리청구에 수립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 있은 날 다음 날 해제. 이게 바로 개발법상 사업이 완료된 해제사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정비구역이 언제 해제된 것으로 보면 이게 사업 완료된 경우 관리처분에 수립한 경우라면 그 관리처분을 하고 나서는 관리처분에 따라 할 때는 이거 하죠. 권리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죠. 그죠? 이 이전고시 있은 날 다음 날이면 사업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해산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해산사유고 4번의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상으로. 이게 틀린 얘기로서 이것도 작년에 처음 도입된 지문이라 작년에 예상했던 지문인데 나온 거예요. 이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못 들으셨지만 이거는 마지막에 백선에도 나왔던 거예요.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정비의 해상도로 보지 않아요. 조합의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준공인가에 따라서도 준공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청구에는 준공인가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정비구역이 해제했다고 해서 조합이 해제 상태로 봐서는 안 돼. 아니 구역이 해제했다고 해서 조합이 지금 여기서 권리이전 고시만 있다라고 해서 구역이 해제했다고 조합이 해제 상태로 보게 되면 그러면 조합이 물건을 관리청구에 따라 주고 나서 모자란 건 현금 청산까지 해제되는데 청산은 누가 합니까? 안 되죠, 그죠? 조합은 살아남아 있어야 돼. 구역이 해제돼도 조합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청산까지 다 끝낼 수 있지. 예?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이게 틀린 것이고, 바로 이거 새로 나온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5번은 소유권 이전했을 때 건축물에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44번에서는 역시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의수 등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사를 준공을 받아야 된다. 시장의수가 시행자인데 왜 자기 걸 받습니까? 틀렸어요. 그리고 2번의 시장의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예정적인 완공된 호출을 사용할 것을 허가할 수 없다. 그전에는 허가할 수 있다 그랬죠? 허가를 받아야 되지. 준공인가 이후에는 그냥 써도 되지만 3번은 소유권 취득 시기, 소유권을 주에 다음날 취득한다는 그 얘기고요. 4번은 옳은 것이니까 어디 보자. 건축을 분양받을 자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걸 공부해 고시한 날.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것이니까 이건 틀렸죠? 고시한 날이라는 거 고시한 날? 다음 날 그래야 되잖아. 4번이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에 설정된 저당권 등 권리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소유권에 넘어서 동시에 넘어가는 것 중에 뭐가 넘어간다 그랬죠? 동시에 등기된 권리랑 주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입자권 두 가지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된 권리에 하나의 항은 틀리겠지만 등기된 권리는 넘어가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은 관련인하가 의제 규정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고
이제 틀린 것이고 45번 같은 경우는 그 소유권 넘겨주는 순서예요. 순서. 그냥 우리 그 순서 생각해 보시면 돼. 공사하려고 오시 후에 토지 분할하고 확정 측량하고 측량해서 분할하고 분할했으면 넘겨주고 하는 거 그 순서 생각하시면 돼. 넘겨보세요. 그냥 순서 생각하시면 쉽게 풀어. 자 청산금에 대한 거 그냥 하나 풀면 되겠네. 둘이 있는데 뭐 개발과 비슷한 얘기라 47번 보고 끝납니다. 뭐 보지금 풀 필요 없고. 자 마지막 문제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청기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청산해 주는 거예요. 일괄하여. 근데 이거는 그 전이라도 관리청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청산금을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외적으로. 이번에 종전에 소유하게 된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여러 가지 고려하여 평가라. 잘 평가라. 그 얘기예요. 그냥. 3번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를 안 할 때는 시장은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은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강제해서 못하니까. 4% 주는 거 이거 개발비랑 똑같습니다. 4번에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1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한다. 청산금 5년 소유시 똑같아요. 근데 이건 틀린 게 소유권 이전 고시 1로부터가 틀린 거야.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이죠. 소멸시는 권리 행사할 때부터 진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 고시 다음 날에 돼야 원칙적으로 청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된 최고 문제 중에 하나고. 5번이 바로 전당권의 물상대위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즉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자,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래도 앞으로 2번 남았는데 이 정도 해니까 그래도 좀 낫네. 얼마나 답답하든지 진도가 많아서. 자, 마치겠습니다.